안녕하세요. 아들을 다 키워서 사회인으로 만든 50 후반 할머니예요. 예전에는 자식이 공부를 마치고 번듯한 직장을 잡으면 걱정이 줄어서 마음이 좀 편해질 줄 알았어요. 학생 때는 그렇게 성적 때문에 걱정했고, 졸업할 땐 직장 못 잡을까봐 걱정했고, 직장 들어가서는 일 잘 못해서 혼날까봐 걱정했는데요. 이제 저희 아들은 직장 들어간 지 3년 차가 되었어요. 꽤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들 걱정은 줄었는데요. 그런데요, 삶은 늘 반전이 있잖아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잘 살아왔다고 믿었던 저희 가족에게 신우이가 나타나면서부터 모르고 지나온 일들이 꺼내 나오더라고요.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최근에 크게 깨닫게 되었는데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처음 결혼 인사드리러 시댁에 갔던 날부터 말해야 할 것 같아요. 한 30년 전의 일이네요. 저희 집에는 예비 남편이 인사를 드렸고 그 다음 주인 주말에는 시댁에 인사드리려고 제가 시댁에 갔었죠. 그런데요, 집에 들어갔고 어머님을 본 순간 뭔가 전체적으로 가라앉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웃으며 반갑게 맞아주셨긴 했지만요. 뭔가 표정이 자연스럽지는 않았어요. 눈은 웃고 있지만 전반적인 표정이 웃으려고 애쓰는 모습인데 순간순간 많이 지쳐 보였고요. 밝아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랄까요. 그래도 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려고 하시는 게 느껴졌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건네셨어요. 그 모습이 그래도 좋았어요. 오히려 너무 애쓰는 건 아니신가 하며 우려가 되었죠. 그런데요, 얼마나 말씀도 듣기 좋게 해주셨는지 시어머님이 저에게 처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세아가 사진보다 훨씬 예쁘구나. 어쩜 이렇게 예쁠까? 부모님이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셨을까?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엄마 아빠가 정말 애지중지 키우시긴 했어요. 제 동생도 여자라서 아빠가 엄마 포함해서 세 여자를 아주 많이 아껴주셨거든요. 엄마도 아빠한테 늘 극진한 대접 받으면서 사셨어요. 오죽하면 아빠 휴대폰에는 엄마가 여왕폐하로 저장돼 있어요. 맞아, 엄마. 나도 집에 인사 갔었잖아. 아버님이 굳은 일 다 하시면서 가족 챙기는 모습이 진짜 멋있어 보였어. 나도 그렇게 살려고. 그래, 남자는 가장이니까 처자식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지.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해. 그렇게 말하시고는 길게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말은 참 유순하고 부드러운데 대화 중간중간 표정에 그늘이 졌어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시기도 했고요. 순간순간 무언가 깊은 고민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상하게도요. 예비 남편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있으니까 남편 표정도 덩달아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분위기 때문이겠거니 했어요. 가족이 단출해서 그런가 싶기도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남편 딱 두 분뿐이었거든요. 부모 자식 사이인데도 묘하게 말수가 적고 서로를 살피는 듯한 분위기의 집안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인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정막이 생각보다 오래 이어졌고 제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죠. 아버님이 몇 해 전에 뇌졸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한동안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그런데 이제는 좀 괜찮아졌어. 시아버지가 새아가 얼굴을 보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서. 그게 제일 아쉽네. 엄마, 조만간 우리 셋이 같이 아빠 납골당에 한번 가자. 이 사람도 아빠한테 소개해드려야지. 그래, 그래. 아빠가 아주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곱디고 온 며느리가 생겼다고 하면 엄청 좋아하실 텐데. 살아생전에 봤으면 얼마나 좋아. 그날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위해 상을 푸짐하게 차려주셨어요. 음식 하나하나에 신경 쓰신 게 느껴졌고 저는 괜히 더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고 나왔어요.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고 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비 남편이 그날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 남은 가족들한테 계속 일이 있었어.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심한 우울증을 앓았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 잠시 말을 고르더니 예비 남편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엄마를 돌보면서 나도 많이 힘들어서 나도 우울증이 왔었어.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이상하게 엄마만 보면 나도 같이 깔아앉아. 그래서 자주 보고 싶지가 않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버님 자리가 정말 컸던 거네. 고생 많았겠다. 그런데 누나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 예전에 어릴 적 얘기하면서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그날 처음으로 예비 남편의 가족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듣게 됐어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에게는 원래 본처가 있었대요. 그분과의 사이에서 시누이가 태어났고 본처는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지금의 시어머니를 만나 재혼을 하신 거고요. 시누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재혼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비 남편이 말하기로는 시누이가 질투가 심했다더라고요. 저희 예비 남편이 태어나자 엄청 때리고 미워해서 그 당시 부모님들은 시누이를 더 많이 혼내는 쪽으로 상황을 정리하려 했대요. 그러다 보니 시누이는 점점 더 불만이 쌓일 수밖에요. 그래서 집을 뛰쳐나가는 일도 잦았고 방황도 하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성인이 되어서야 겨우 독립을 했고 그제야 집안이 조금 조용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고요. 그러다 시누이가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아예 집에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연락도 점점 뜸해지다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잠깐 얼굴을 비춘 게 마지막이었다고요. 그 이후로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번호까지 바꿨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때는 저도 어려서 시누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 편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보다 더 걱정됐던 건 홀어머니나 다름없는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가 결혼하면 아들한테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그 과정에서 저를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그게 더 걱정이었죠. 그런데요, 그건 제 기우였어요. 예비 시어머님은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평소에는 우울해 보이시던 분이었는데 아들의 결혼이라는 큰일이 생기니까 표정도 한결 밝아 보이셨고요. 그 시기에는 오히려 저에게 많이 다가오셨어요. 세아가, 너희 결혼 준비하느라 여기저기 많이 다녀야 하지? 나도 같이 좀 데리고 가주면 안 되니? 나 그런 거 구경하는 거 좋아하거든. 네, 어머님. 그럼 이번 주에 저희 그릇 보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혹시 간섭하시려나? 하고 살짝 걱정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같이 가서 그릇도 보고 이불도 보고 이것저것 구경했는데요. 구경하는 족족 예비 시어머님이 다 계산하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걸 말하니 저희 엄마는 정말 좋아하셨어요. 네 시어머니 정말 좋으시다. 그런 분 흔치 않아. 친척보다도 낫겠다. 아주 좋은 시어머니 만났네. 그치? 우리 어머님 좀 남다르신 것 같아. 말도 얼마나 곱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내 속 뒤집히는 말 한 번도 안 하시고 오히려 항상 내 눈치부터 보신다니까. 저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예비 시어머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해야 할 걸 다 해주시니까 죄송하면서도 감사해요. 저는 사실 어머님이 간섭하시려고 같이 가자고 하는 줄 알았는데요. 제가 오해해서 죄송해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인데 내가 어떻게 널 힘들게 하겠니? 나는 네가 우리 아들 행복하게 해주니까 그게 제일 고맙고 그래서 예뻐 죽겠다. 그래서 달도 별도 따다 주고 싶어. 그 말을 듣는데 이런 시어머니도 있구나 싶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분이 정말 흔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예단 준비에 더 마음을 쓰게 됐고요. 그렇게 상견례를 하게 됐는데 분위기가 정말 말 그대로 감동의 연속이었어요. 귀한 따님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귀하게 받들겠습니다. 그런데 어쩜 새아가를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얼굴이며 키며 공부도 잘했고요. 싹싹한 데다 예의 바르고 똑부러지는 게
뭘 해도 잘했을 아이 같아요. 키우시면서 얼마나 뿌듯하셨을지 눈에 보여요. 시집 보내시려니 많이 아쉬우시죠?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내시는데 옆에 듣고 있던 제가 오히려 민망할 정도였어요. 누가 보면 예비 시어머님이 제 친엄마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런 말을 듣고도 저희 부모님이 가만히 계실 분들이 아니잖아요. 아유, 우리 딸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우리 김서방이 훨씬 훌륭하죠. 남자는 키랑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김서방은 그것뿐만 아니라 성품도 참 너그럽고 지혜로워서요. 제가 사위를 참 잘 얻어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하하하. 맞아요. 저희 집엔 아들이 없는데 김서방이 집에 오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요.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해지고요. 상견례장이 덕담으로 이어지니까 정말 따뜻했어요. 보통 상견례에서는 서로 칼을 겨눈다던데 저희 집 상견례는 서로를 치켜 세우느라 바빴고 어색함은커녕 웃음이 계속 이어졌어요. 저는 아들을 정말 사랑으로만 키웠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사랑하는 법밖에 몰라요. 부족한 점이 있어 보여도 자기 아내 하나만큼은 끝까지 지키려 해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요. 저도 얘네 둘이 잘 살 거라고 믿어요. 우리 서로 지켜보면서 응원해줘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저도 마음이 크게 움직였어요. 저희 부모님도 집에 돌아와서는 예비 시어머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며 시집 잘 가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요즘 말로 하면 전생에 제가 무슨 큰 공이라도 세웠나 싶을 정도였어요. 분명히 뭐라도 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를 이렇게 잘 만나는 복은 복 중에 복 아닐까요? 저의 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비 시어머님이 저희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셨거든요. 크지는 않은 5층짜리 아파트였지만 그게 저희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었어요. 그렇게 예비 시어머님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저희를 도와주셨고 축복 속에서 결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좋은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예비 남편이 갑자기 친척분에게 전화를 한 통 받더니 표정이 확 어두워지더라고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친척분 전화 아니야? 뭐라고 하셨어? 누나 있잖아. 그래도 누나는 불러야 하지 않겠냐고 연락해 보라시더라. 솔직히 부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연락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오는 건 누님 자유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의는 지키는 게 맞는 것 같아. 수소문해서라도 한번 연락은 해보자. 결국 여기저기 알아본 끝에 겨우 연락이 닿았고 그렇게 결혼식 날 처음으로 신우이를 보게 됐어요. 신부 대기실로 직접 찾아와서 저에게 인사를 해주었는데요. 나 인성이 누나예요. 이렇게 처음 뵙네요. 저희 가족 얘기 다 들으셨죠? 어머 형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네, 다 들었어요. 정말 와주셔서 감사해요. 뵙고 싶었었어요. 마음이 막 뭉클해지네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제 말을 딱 끊듯이 말했어요.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동 안 하셔도 되고요. 다른 의미 안 가졌으면 좋겠고요. 인상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선이 계속 날카로웠고 말투도 뾰족했어요. 같은 가족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서 아직 낯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나중에야 알게 됐는데 신우이가 축의금으로 10만 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피가 안 섞인 사이라고 해도 동생 결혼식에 그 금액은 솔직히 좀 의외였어요. 누나는 원래 저런 사람이야. 가족한테도 정을 잘 안 주는 편이거든. 솔직히 나도 누나한테 크게 기대한 적 없어서 이 정도면 그냥 그러려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 금액 가지고 의미 부여하진 말자. 마음이 어쨌든 간에 그래도 동생 결혼이라고 온 게 어디야? 예의를 지켜주신 거야. 난 그것에 의미가 있다고 봐. 그렇게 신우이라는 존재는 저희 결혼식 이후로 자연스럽게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갔어요. 시어머님은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아니 오히려 더 저희 편의를 먼저 생각해 주셨어요.
제가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게 됐는데도 늘 직접 반찬을 해다 주셨고요. 마늘은 다 까서 다져서 냉동해 오시고 고추는 물고추를 사다가 직접 말리고 빻아서 가져다 주셨어요. 소금도 굳이 구워서 저희 먹으라고 주시고 된장이랑 고추장도 직접 담가서 챙겨 주셨어요. 심지어 김장도 해서 가져다 주셨는데요. 놀라운 건요. 혼자서 배추 20포기를 담고 저희 집에 다 가져다 주신 거예요. 김장 때 저를 부르지도 않으셨고요. 게다가 어머님은 또 어머님이 드실 것도 혼자 다 하셨대요. 김장이 보통 일인가요? 저희 집도 온 가족이 다 팔 걷어붙이고 해도 다음날 몸살이 나는 노동인데요. 어머님, 김장하실 거면 저를 부르시죠. 저 집에 있었는데요. 이런 일은 같이 해야죠. 아까운 너를 내가 어찌 그런 고된 일을 시키니? 너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돼. 내 걱정은 하지 마. 나는 너네 먹을 거 챙겨주는 게 삶의 낙이잖니. 실제로 시어머님은 저희가 결혼한 뒤로 많이 즐거워 보이셨어요. 하루하루를 오늘은 뭘 해주지 하면서 보내시는 것처럼 보였고 그게 정말 좋아 보이셨어요. 제가 특히 감동했던 일은요. 시댁에서 저녁을 먹다가 무심코 무슨 김치냐고 물었거든요. 알고 보니 고구마 줄기 김치였어요. 제가 맛있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한 통을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며칠 내로 다 먹고 나니까 또 한 통을 담가 주셨어요. 그때는 그 김치가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인지 몰랐는데요. 나중에 친정엄마한테서 고구마 줄기 김치를 만들 때는 그 줄기 하나하나를 다 까서 만든다는 걸 듣고서야 제가 이렇게 해프게 먹을 음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며느리 먹이겠다고 고구마 줄기 하나하나 다 까서 김치 담가 주셨는데요.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요. 그걸 보고 저희 친정엄마는 오히려 웃으셨어요. 너네 시어머니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주시니까 나는 해줄 게 없어서 편하긴 해. 어쩜 그렇게 좋은 인품을 가지셨을까? 내가 가서 절이라도 하고 싶어.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앞으로 어머님께 자주 찾아뵙고 전화도 자주 드리면서 더 잘해야겠어. 이런 말이라도 자주 해야지. 그래, 말이 제일 중요한 거야. 네 시어머니도 그걸 아니까 너한테 그렇게 조심스럽게 대하시는 거고. 너도 그 마음 잘 지켜. 저 정말 복이 넘쳐 흐르는 사람이었죠. 결혼하고 1년쯤 지나 아이가 생겼을 때부터였어요. 어머님은 제 심기 건드릴까봐 정말 많이 조심하셨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늘 살피는 게 느껴졌고요. 출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흔히들 시어머니 산후조리는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 경우는 전혀 달랐어요. 그때 친정엄마가 허리를 다쳐서 도와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자 집에서 조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매일 새벽같이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아기 돌봐주시고 저 먹을 거 다 챙겨주시고 집안일이며 반찬까지 다 해놓으시고 밤 10시쯤이면 꼭 돌아가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그냥 가지 마시고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어차피 내일 아침에도 또 오실 거잖아요. 밤길 위험해요. 아니다. 잠은 가족끼리 자는 거야. 아들 며느리 사는 집에서 같이 자는 건 선을 넘는 거야. 나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올 테니까 너는 푹 자. 애기 잘 때 같이 자야 해. 안 그러면 못 잔다. 그렇게 어머님은 제 걱정을 먼저 해주시고 저희 불편할까봐 피해주시고 매일 출퇴근하듯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세 식구를 돌봐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안 계셨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친정엄마는 아프시고 아기는 울고 집안일은 끝이 없었거든요. 제가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늘 마음이 쓰여요.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오히려 손사래를 치셨어요. 그런 마음 갖지 마라. 조용하던 내 인생에 네가 나타나서 내가 얼마나 재밌어졌는지 아니? 우울증도 다 나은 것 같아. 네가 내 복이야. 날 기쁘게 해줘서 내가 더 고맙지. 나한테 고마워하지 마.
나는 네가 정말 고마워서 보답하는 거니까, 응? 어머님, 제가 꼭 언젠간 보답해 드릴게요. 제가 나중에라도 어머님이 저 필요할 때 제가 꼭 지원자가 돼 드릴게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가 서로의 은인 같다는 마음으로 지냈어요. 시간이 지나 아이도 점점 자라고 저도 육아에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어머님은 서서히 덜 오시게 됐어요. 대신 주말마다 저희가 시댁에 가는 생활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죠. 아이는 할머니를 정말 좋아했어요. 해달라는 건 뭐든 다 해주시니 아이가 좋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이는 할머니 집에 가는 걸 유난히 기다리곤 했어요. 그런데요, 그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이가 3살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어머님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국가검진 받으시나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넘겼어요. 그런데 며칠 뒤 어머님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주원애미야, 내일 나 병원 가야 하는데 너가 같이 가줄 수 있겠니? 보호자랑 같이 오라고 해서. 애비는 출근해야 하니까. 혹시 시간 되니? 네, 당연히 되죠. 그런데 무슨 병원이에요? 어머님, 무슨 검사 같은 거 받으신 거예요? 알고 보니 국가검진이 아니라 따로 정밀검사를 받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 평소에도 어머님은 손이 좀 많이 떨리셨어요. 그릇을 놓쳐서 깨뜨리는 일도 잦았고 행동도 예전보다 많이 느려지셨고요. 저희가 그때는 별 의심을 안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머님 스스로가 그런 자신의 신체적 이상, 증세가 지속되자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신 거였어요. 그래도 별일 없겠지 싶었는데요. 다음 날 어머님과 함께 병원에 갔어요. 진료실 앞에서 번호를 기다리는 동안 어머님은 떨리시는지 말이 없으셨어요. 손은 무릎 위에서 계속 떨리고 있었고 저는 그 손을 괜히 한 번 더 잡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차례가 와서 진료실로 들어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검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파킨슨병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네? 파킨슨병이요? 그 병은 점점 몸이 굳어가는 병 아닌가요? 정말 저희 어머님이 파킨슨병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이미 가정에서도 느끼셨을 겁니다. 손떨림 움직임이 느려지는 증상 같은 것들이 초기 신호예요. 검사 결과도 파킨슨병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시고 의사 얼굴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다만 아직은 초기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치료를 잘 시작하면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약물 치료로 증상을 상당 부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질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고요. 조심스럽지만 희망적인 이야기를 덧붙여 주셨는데 그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럼 앞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죠? 네,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병이긴 하지만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실 단계는 아닙니다. 보호자분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진료실을 나오는 순간 참아왔던 게 한꺼번에 터졌어요.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은 채로 울기 시작하셨고 저도 같이 울어버렸어요. 병원 복도 한쪽에 서서 저희 둘 다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은요.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싶었던 날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이랑 한참을 울었어요. 아픈 사람은 정작 어머님인데 오히려 어머님이 저희를 다독이셨어요. 엄마, 우리랑 같이 살자. 우리가 옆에서 보살펴 줄게. 괜찮아. 아직은 나 혼자서도 괜찮아. 이 병은 서서히 오는 거라서 지금 당장 뭘 어쩌자는 건 아니야. 정말 필요해지면 그때 도와달라고 할게. 어머님은 담담했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고요. 그렇게 1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동안 저희는 어머님 집 근처로 이사를 했고 최대한 가까이에서 어머님을 살피며 지내고 있었어요. 자주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바로 갈 수 있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 휴대전화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알고 보니 119 구조되더라고요. 어머님이 길에서 쓰러지셔서 신고가 들어왔고 현재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요. 저희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는데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지금 상태는 꽤 진행된 단계이고 환자 혼자 생활하는 건 이제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먼저 나섰어요. 어머님, 이제 같이 살아요. 이건 안 돼요. 혼자 계시면 너무 위험해요. 아직 괜찮아. 의사들이 다 환자들 겁줘서 입원시키려는 거야. 나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저희는 결국 외출할 때는 꼭 저희에게 말하고 나가시기로 약속을 하고 저희도 어머님을 더 자주 찾아뵙기로 다짐을 했는데요. 어느 날 점심이 한참 지난 시간에 어머님 댁에 갔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 어머님이 바닥에 누워 계셨어요. 미끄러지신 거더라고요. 아침부터 그렇게 누워 계셨던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서 전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어머님은 늘 위험한 상태였어요. 겉으로는 혼자 지내는 게 가능해 보여도 혼자 두기에는 너무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이대로 더 두면 정말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그때 어머님과 살림을 합쳐서 살기로 했어요. 시어머님 집은 40평대고 방이 4개라 저희가 들어와도 큰 무리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살던 집을 전세로 돌리고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어머님 수발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아프셔서 같이 살게 되었지만 저희 아이는 할머니가 아프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저 할머니랑 같이 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신이 나 있었죠. 야호! 나 이제 할머니랑 하루 종일 같이 놀고 할머니랑 같이 밥 먹고 할머니랑 같이 잘 거야. 그 말에 어머님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그러자 우리 주원이 할머니가 하루 종일 주원이랑 놀아줄게.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말이야. 그럼 할머니가 13, 나는 20개.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찾는다. 어머님은 손자 앞에서는 본인이 아픈 티를 거의 내지 않으셨어요. 몸이 불편한 와중에도 아이랑 놀아주려고 애쓰셨고 가능한 건 스스로 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 병이 서서히 몸을 굳게 만드는 병이다 보니 의지와는 상관없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어머님은 저에게 단 한 번도 모진 말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매일같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늙어서 곱게 죽어야 하는데 내가 네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어쩌니. 내가 천벌받을 거다. 그럴 때마다 제가 어머님 손을 꼭 잡아드리면서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저 산후조리 해주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저는요, 제가 어머님을 보살필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다렸어요. 이렇게 곁에 있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미안해하지 마시고 저한테 많이 의지하세요. 의지하시면 할수록 저는 더 잘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시간이 지나 병이 많이 진행됐을 때는 요양원 자리도 바로 나지 않아서 집으로 요양보호사분을 출퇴근으로 불러서 돌봤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듯 지냈고요. 결국 어머님은 78배 저희 곁을 떠나셨어요. 병명을 알게 된 날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25해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어머님은 끝까지 가족 앞에서만큼은 강한 사람이셨어요. 저에게 한없이 잘해주셨던 어머님이라 돌아가셨을 때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마지막이 가까워졌을 때 어머님은 숨도 가쁘고 말도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였는데요. 그 와중에도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힘겹게 말을 꺼내셨어요. 이제 나 가니까 너네 편하게 살아라. 나 때문에 고생만 시켜서 미안했다. 또 미안하다는 말이었어요. 끝까지 당신 걱정은 안 하시고 남은 사람들 걱정만 하시면서요. 물론 환자를 돌보는 일이 쉬운 건 아니었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어머님 같은 분이라면 저는 더 오래, 더 많이도 할 수 있었어요.
그 시간이 고생이라고 느껴진 적은 없었거든요. 제가 더 잘해드리지 못한 아쉬움밖에 없는데요. 끝까지 미안하다고 하시다 가신 게 아직도 마음이 시립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어머님답게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이것저것 절차를 챙기고 연락도 돌리고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러다 문득 다른 가족들이 하나둘 모이는데 저희는 시누이의 존재를 아예 잊고 살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때 한 친척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네 누나한테는 연락을 해야지. 생사는 알려야 하지 않겠니? 이런 건 알려줘야 나중에 떳떳해. 아, 형님이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네, 연락해 볼게요. 사실 2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이라 부를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냥 기억 속에서 이미 멀어진 가족이었거든요. 시누이 번호도 모르고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친척분들 중에 막내 고모님이 시누이 연락처를 알고 계셔서 대신 연락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시누이에게 부고가 전해졌어요. 그리고요. 놀랍게도 시누이는 결국 장례식장에 오긴 왔어요. 그런데요. 상복을 건네드렸는데도 시누이는 입지 않더라고요. 상주 쪽에 서지도 않고 그날 온 다른 친척분들이랑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눈물도 없었고요. 정없이 살아왔는데 저희 시어머니한테 단 한 번도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자고 그렇게 마음을 정리했어요. 그렇게 장례를 모두 치르고 화장까지 마쳐 납골당에 모셔드린 뒤였어요. 와주신 분들께 하나하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시누이가 조용히 다가와서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 따로 보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었어요. 이 와중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그래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장례식장 근처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시누이가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로 말을 꺼냈어요.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거고 이제 산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해야지. 재산 정리하자. 남편이 주먹을 꽉 쥐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한평생 연락도 없다가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엄마 재산에 눈독 들이지 마. 너만 자식이니? 나도 자식이야. 가족이라는 게 이럴 때 써먹어야 하더라. 호적으로 올라와 있지 않은 자식은 받아갈 수 없는 건 몰라? 누나 우리 엄마 자식 아니잖아. 시누이는 시아버님 자식으로 올라와 있지만 시어머님 자식으로는 올라가 있지 않았거든요. 누가 니네 호적 말하냐? 내 아빠 호적 말하는 거야. 니네 엄마가 살았던 집, 그 집 우리 아빠 명의였잖아. 난 이제라도 받아야겠어. 시누이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어머님이 사시던 집은 원래 아빠 명의였고 돌아가실 때 시어머님이 상속받은 거라면서요. 그땐 자기가 몰라서 못 받은 몫이니 이제라도 받아야 한대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 상속 정리할 때 자기 몫도 달라는 거였어요. 남편은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고 말이 거칠어졌어요. 개수작 부리지 마. 평소에 코빼기도 안 보이던 사람이 돈 정리하려니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건 뭐냐?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이 염치 없는 인간아. 그리고 법적으로 이런 재산은 못 주게 되어 있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뭔지는 알고 떠드는 거야. 사망 사실 앞날부터 1년, 아무리 길어도 10년이야. 우기면 네 거 되는 줄 알았니? 멍청한 년. 말이 점점 거칠어졌고 감정이 앞섰어요. 그러자 시누이 얼굴이 확 바뀌더니 쌓아뒀던 말을 한꺼번에 쏟아냈어요. 야, 너네가 무슨 염치를 말해. 더러운 너네 모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가족을 다 망가뜨린 건 생각도 안 해? 염치 없는 건 너네 가족이야. 더러운 니네 엄마, 그것도 엄마라고 편드는 거냐? 그 순간이었어요. 남편이 참았던 분노를 못 이기고 시누이 뺨을 세게 내리쳤어요. 찰싹 소리와 함께 시누이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고 그대로 주저앉다시피 하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너네는 왜 나한테 이래? 내가 그 재산도 못 받으면 난 진짜 억울해서 못 살아. 나 이 말 안 하려고 했어. 진짜 끝까지 참으려고 했는데. 근데 너랑 네 엄마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오열을 하는데요. 남편은 더 이상 볼 것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는 얼굴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신우이의 울음이 그냥 돈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우이한테 물었어요. 형님, 저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무슨 하실 말이 있으신 거세요? 진정하시고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신우이는 가까스로 마음을 가다듬고 울음을 멈추더라고요. 붉어진 눈으로 저희를 번갈아 보더니 낮고 날선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우리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니네 엄마랑 아빠가 재혼한 줄 알지? 그거 다 아니야. 재혼 아니야. 니네 엄마 첩이었어, 첩. 그 뒤로 더 충격적인 말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모든 일의 시작은 시아버님의 첫 결혼부터였어요. 그 결혼은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은 없지만 동네에서 얌전하고 성실하다고 소문난 누가 봐도 현모양처로 살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을 시켰대요. 말 그대로 정략 결혼이었던 거죠. 상대는 집안 배경이 무난하고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여자였다고 했어요. 그렇게 주변의 권유와 분위기에 떠밀려 결혼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신우이였던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대요. 그 집안이 유난히 아들을 중시하는 집안이라 딸을 낳고 나자마자부터 아들을 낳으라고 어르신들이 그러셨대요. 그런데요, 신우이가 유치원에 가도록 아이가 쉽게 들어서지 않았던 거죠. 그러자 그때부터 첫 번째 시어머님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시집 와서 네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쓸모없는 것. 노력은 하고 있는 거야. 애 안 들어선다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어쩌니? 병원도 다니고 한의원도 알아봐서 당장 움직여야지. 너희 집에서는 너를 그냥 두고 본다니? 없는 집 자식이라 대처하는 방법도 다 게으르구나. 그때마다 첫 번째 어머님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대요. 네, 어머님 아버님 병원도 다니고 한의원도 좋은 데 찾아서 잘 다녀볼게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며느리라는 이유로 친척들은 거리낌 없이 상처되는 말을 했고요. 더 힘들었던 건 남편이었던 시아버님마저 집에 올 때마다 마음에 못을 박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랑 결혼해서 왜 집안 어른들한테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당신 몸에 뭐 이상 있는 거 아니야? 나 건강해. 그래서 우리 딸도 건강하게 잘 낳고 나는 아무 이상 없어. 그럼 왜 임신이 안 되는데? 올해 안으로 임신 못하면 알아서 해. 그때 나도 어른들 뜻을 따를 수밖에 없어. 그런 말을 매일같이 들으니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었겠어요. 몸이 서서히 망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암 같은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위염이 생겨서 음식을 거의 못 먹었고 먹지를 못하니 기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또 다른 병이 겹쳤대요. 대상포진의 감기에 잔병치레가 끊이질 않았고요. 그러자 집안 어른들은 이번에는 몸에 이상 있는 며느리를 들였다며 이혼 이야기까지 꺼내기 시작했대요. 그 집에서 첫 번째 어머님은 그저 참고 버티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시아버님은 첫 번째 결혼 생활에서 큰 정을 두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픈 아내를 가엾게 여기지도 않았고 어린 딸을 마음으로 안아준 적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집안 어른들 말에 더 쉽게 흔들렸고 그들의 뜻을 거스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신우이는 속에서 오래 쌓여있던 걸 토해내듯 피눈물 같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너희는 모르지. 우리 아빠가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지. 우리 엄마가 아픈 것뿐이었어.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었고 본처럼 멀쩡히 집에 있었어. 그런데도 아빠는 맞선을 봤어.
그 맞선 상대가 니네 엄마야. 뭐라고? 말도 안 돼. 그게 진짜야? 우리 엄마가 알고 그런 맞선을 봤다고? 말도 안 돼. 남편 얼굴에는 당황과 부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믿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본처가 아직 집에 있고 결혼 생활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맞선을 봤다는 게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이건 정말 현실에서 벌어졌다고 믿기 힘든 말 그대로 막장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신우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무튼 두 사람은 그날 맞선을 본 뒤 재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그러자 집안 어르신들이 제일 먼저 요구한 게 시어머님께 건강검진부터 받으라는 거였대요.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몸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겠다는 이유였대요. 그리고 정말 끔찍한 건요. 재혼을 결정하기 전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두 분이 동침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 결과 시어머님은 바로 임신을 하셨고요. 더 잔인한 건 니네 엄마가 임신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우리 엄마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도 참고 있었어. 그런데 임신 소식이 들리자마자 마치 용도가 끝났다는 것처럼 아빠랑 집안 어른들이 우리 엄마한테 이혼을 요구했어. 신우이는 이를 악문 채 말을 이었어요. 우리 엄마랑 이혼하고 니네 엄마랑 재혼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태어난 거고. 말도 안 돼. 우리 엄마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집에 시집을 가.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런 비참한 결혼을 누구를 위해서 했다는 거야? 그건 서로에게 이득이 있었기 때문이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왜 그런 자리에 들어갔을까요? 알고 보니 시어머님에게는 혼인시장에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하나 있었대요. 시어머님 친정 부모님은 공장을 운영했는데요. 지역에서는 제법 유지로 불리던 분들이래요. 그런데 어느 사건을 계기로 시어머님의 친정 부모님 두 분은 모두 전과자가 되었고 그것도 조용히 덮고 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당시 꽤 크게 알려졌던 악랄한 사건의 당사자들이었다고 해요. 부모님이 동시에 복역을 하게 되면서 어린 시절의 시어머님은 고아원에 맡겨졌고요. 그곳에서 몇 년을 지내는 동안 어머님은 크게 무너졌대요. 우울증이 생겼고 조현병 진단까지 받았다고요. 시어머님의 부모님 두 분이 복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고아원에서 시어머니를 찾아서 같이 살았는데요. 그 시절은 지금처럼 정신질환을 이해하거나 보호해주는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늘 문제 있는 아이라는 시선을 늘 달고 살아야 했고요. 다시 살던 동네로 다시 돌아온 시어머님의 부모님은 다시 공장을 열었고 등 돌렸던 사람들도 먹고 살려고 그 집안이 어떤 집인지 알면서도 다시 발을 붙였고 또 부를 축적했죠. 그러니 고민은 단 하나. 딸이 온전하게 사는 것. 이런 자신들의 처지와 딸의 상황을 알고도 받아줄 수 있는 집안이 필요했는데 그게 딱 저희 시아버지 집안이었던 거죠. 그 집안은 멀쩡한 며느리도 사람 망가뜨리고 이혼까지 시키는 집안이야. 정신질환은 후천적인 거라며 판단했고 아들만 낳아주면 생모는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었던 거지. 왜냐하면 아이는 어른들이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대. 그러니 니네 엄마의 우울증은 애초에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던 거야. 그런데 친정 형편이 좋아서 돈까지 보태줄 수 있으니 금상첨화였겠지. 결국 한쪽은 집안 배경이나 상태는 묻지 않겠다는 대신 아들을 낳아주는 것과 돈을 원했고 다른 한쪽은 그저 조용히 숨 쉴 수 있는 자리 하나만 원했던 거네요.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기절초풍할 이야기였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시어머님도 그 모든 걸 알고 마선을 봤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그 집에 들어갔고 결혼 초반에는 잠시 안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시어머님의 친정 부모님이 다시 무너지고 돌아가시면서 우울증이 돌아왔고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그 상태가 더 깊어졌다고 해요.
시어머님의 인생은 그렇게 괜찮아지는가 싶으면 다시 무너지고 버티다 또 가라앉는 시간을 반복해온 거였어요. 내가 어릴 때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나 반발했는지 알아? 우리 엄마가 살아있는데 엄마를 버린 아빠랑 같은 집에서 살고 싶을 리가 없잖아. 아빠는 원래 정도 없었고 그래서 몇 번이나 엄마한테 가려고 가출했어. 그런데 그때마다 끌려와서 혼나고 새엄마를 좋아해야 한다고 강요받았지. 그런 환경에서 내가 온전할 수 있었겠어? 그래서 누나가 그랬던 거구나. 나는 그런 줄도 몰랐어. 신우이는 결국 성인이 되자마자 결혼을 핑계로 집을 나왔고 그 길로 친엄마 곁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신우이가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탈출이었던 셈이었죠. 신우이가 이 이야기를 알게 된 건 자신의 어머니가 이혼을 했을 때 우연히 어머님을 보고 나서 알게 되었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신우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큰 시어머님의 가족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는 억울하게 쫓겨난 거야. 살아있는데도 아무 잘못 없이 내쳐졌어. 그 과정에서 엄마는 가정도 이름도 존엄도 전부 빼앗겼고 나 역시 아빠 자식인데 그 집에서 누려야 할 몫이 있었잖아. 그게 법으로 인정되든 말든 나한테는 인생에 대한 계산서야. 보상하라고 피해 보상금. 아, 그래서 어머님 재산 이야기를 하신 거였군요. 이제야 이해가 가요. 말씀을 들어보니 염치 없는 사람은 결국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시아버님과 그 사정을 알고도 그 자리에 들어가신 시어머님이 맞네요. 신우이의 친엄마,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본처는 죽은 게 아니잖아요. 자의로 이혼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혼 당한 거였죠. 그 사실을 어린 나이에 알게 된 신우이는 온전했을까요? 신우이는 결국 감정을 참지 못하고 또다시 오열했어요. 우리 엄마 안 죽었어. 너네 가족이 너네 아빠가 사람 하나 병들게 만들어 놓고 버린 거야. 나도 그 집에서 살면서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아? 너네 엄마, 너네 가족 때문에 나도 우리 엄마도 심각한 우울증이 생겼어.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니야. 너네 가족 때문에 받은 고통, 그 상처에 대한 보상이야. 난 그걸 받아야겠어. 신우이와 신우이의 친어머님이 모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이 제 머릿속에 깊게 박혔어요. 그 시작이 전부 저희 시부모님의 선택에서 비롯됐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이 일을 더 이상 남의 일처럼 흘려들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린 대가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였어요. 이런 얘기를 왜 이제 나한테 해? 누나 결혼할 때나 우리 엄마 살아계실 때 했으면 좋았잖아. 아니, 아빠 살아계실 때 다 뒤엎지 그랬어. 그땐 힘이 없었어. 그리고 꼴도 보기 싫었고. 엄마는 당시 이혼했다는 것 자체가 큰 흠이던 시절이었고 우리 엄마는 그걸 자기가 부족해서 자기 탓으로만 돌렸어. 애 못 낳아서 쫓겨난 게 부끄럽다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고 친가에서도 외가에서도 다 입을 막았어. 그래서 우리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죽은 사람처럼 조용히 비참하게 살았어. 그런 마음을 네가 알아? 신우이는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말을 이어갔어요. 게다가 이렇게 이혼까지 아무렇지 않게 시키는 집안이고 아들 낳겠다고 물불 안 가리는 사람들이잖아. 심지어 첩으로 들어온 여자의 부모님은 범죄자인데 엄마가 나섰다가 무슨 짓을 당할지 두려웠다고 해. 그래서 엄마는 늘 몸을 사렸고 나도 화가 나서 몇 번은 맞서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엄마가 말렸어. 그래서 나도 참은 거야. 그날은 그렇게 서로 감정만 쏟아내다 끝났어요. 이야기를 듣고도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아서 남편과 저는 감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집안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사실 확인에 나섰어요. 처음에는 다들 말을 아끼고 얼버무렸지만 여러 차례 묻고 또 묻자 그동안 숨겨졌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첫 번째 결혼을 정리하면서
본처에게 땡전 한 푼 주지 않은 채 이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린 시누이는 친엄마와 강제로 떨어져 살아야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희는 더 이상 이 일을 모른 척하고 넘길 수 없겠다고 느꼈어요. 법적으로 보면 저희가 책임질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이 저지른 과거의 실수가 누군가의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면 이 문제를 그냥 덮으면 안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큰시어머님을 찾아뵙고 그동안의 일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를 드렸어요. 남편은 말을 꺼내는 내내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지 그 깊은 상처를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그건 다 어른들이 저지른 일이야. 그리고 내가 마음을 크게 갖지 못해서 얻은 병이니 그것도 내 몫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도 저도 결국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울음을 터뜨렸어요. 사과를 하는 자리였지만 위로를 받은 기분이 더 컸어요. 반면 신우이는 여전히 분노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나는 누리지 못한 게 너무 많아. 나는 억울해.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보상을 해. 큰시어머님은 그런 신우이를 말리셨지만 이미 쌓일 대로 쌓인 상처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남편과 저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문제가 법으로 따질 사안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우리가 법적인 책임을 지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도 분명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기기에는 너무 많은 삶이 그 선택들로 무너졌다는 사실 역시 외면할 수 없었죠. 결국 저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지자. 그렇게 하는 게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거는 신우이의 권리를 인정해서라기보다 이 집안이 끝내 정리하지 못하고 끌고 온 빚을 여기서 끊어내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더 이상 이 상처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게 하자는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어머님 집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기로 했어요. 집 자체를 건드린 것은 아니고요. 시어머님 집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그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마련했어요. 액수는 억 단위였고요. 그 돈을 들고 다시 큰시어머님 댁에 갔어요. 그동안의 상처를 다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이 돈으로 치료 잘 받으시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런 돈 받을 마음 없어. 그래, 이 정도일 거라고 예상했어. 알았어, 잘 받을게. 그때만 해도 신우이는 어느 정도 만족한 얼굴이었어요. 표정도 한결 누그러졌고 이제야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다는 말도 했고요. 저희도 그걸로 이 일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이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 돈을 그대로 돌려주더라고요. 형님, 이 돈을 왜 다시 주시는 거예요? 저희 진심으로 드린 건데요. 이 돈 형님이 받으셔도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돈은 내가 받아야 할 몫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더라. 억울한 마음에 억지를 부린 것 같아. 그동안 미안했고 내가 억울했던 건 내 인생이고 대처를 못한 건 나와 엄마지. 그걸 다 동생 부부가 대신 책임질 일은 아니더라. 그러니 돌려줄게. 저희는 결국 그 돈을 다시 받아왔어요. 그런데 쓰자니 마음이 걸리고 그대로 가지고 있자니 더 불편하더라고요. 정말 시누이와 큰시어머님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다시 돌려주기로 했어요. 큰시어머님도 시누이도 아닌 시누이의 아들, 그러니까 제게는 조카에게요. 마침 그 무렵 마지막 인사라며 청첩장을 받았었어요. 결혼식에 초대받았고요. 패백 자리에서 그 돈을 건넸어요. 조카, 이 돈은 할아버지가 주신 돈이야.
그리고 이건 우리가 주는 거고. 결혼해서 살다 보면 돈 필요할 때가 올 거야. 그때 써. 이렇게라도 너희를 축복할 수 있어서 기뻐. 아들, 딸 구분하지 말고 아이들 많이 낳고 잘 살아. 그날 저희는 대추랑 밤도 정말 많이 던졌어요. 그 순간 신우이는 결국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고 큰 시어머님도 함께 우셨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관계는 조금씩 풀렸어요. 지금은 명절 때 한 번씩 안부를 주고받고 얼굴도 보는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저희 아들도 고모가 생겨서 좋다네요. 과거에 일을 몰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외면할지 책임질지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는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선에서 일을 정리했고요. 그 덕분에 미움으로만 남을 뻔한 인연 대신 뜻밖의 또 다른 가족을 얻게 되었어요. 비극은 최선의 선택으로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다시 배워요. 이제 새해잖아요. 앞으로는 더 좋은 일들이 찾아오겠죠. 제 앞날도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새로운 한 해에도 따뜻하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할게요.